안녕하세요. 주청리입니다. 이번 회차, 다음 회차를 통해서 재무관리의 가장 대표적인 분야죠. 예.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을 이 분야에서 최초로 수상한 부분으로 경제학적으로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제학을 부전공하신 분들도 좀 있어서 아시겠지만 경제학에서 가장 큰 지표는 가격이죠. 예. 이 가격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로 해서 하나가 여기 이제 요번 주와 다음 회차 할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델, 그래서 CAPM이 받았고요. 이거는 이제 세상 모든 것이 증권화되어 있다면 그때 그 증권의 가격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받았습니다. 모든 게 거래될 수 있는 증권이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좀 모든 세상에 다 적용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만 그 모델 가지고 대략적인 세상을 좀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옵션 가격 결정 모델이라 해서 OPM이라고 하는데 살 수 있는 권리의 가치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로 받았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 과정에서는 안 할 예정인데요. 푸콜 패러티라고 해가지고 살 수 있는 권리의 가격이 나오면 반대로 팔 수 있는 권리의 가격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예. 하나만 계산할 수 있으면 다른 것도 자연스럽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예. 그 외에 하나는 자본 구조에 대한 이론인데 이거는 이제 이 포트폴리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할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론이 지나면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소개는 그때 가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전 세계 선진국들이 대부분이 금리가 다 같이 거의 0%대죠. 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1%대지만 거의 1%로 저금리 시대인데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저금리 0%대 저금리를 가진 국가는 일본뿐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렴한 일본에서 엔화로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어떤 특정 국가로 가가지고 일본보다는 다 금리가 높겠죠, 상대적으로. 그들 통화로 바꾼 다음에 그거 가지고 그 지역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투자에 대해서 대출도 좋고 대출이었겠죠.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일본에서 대출을 해줘 봐야 거의 이자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일본 엔화에 대해서 환율이 좀 안정적인 국가에 대출을 해서 돈을 받게 되면 특별히 위험 없이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가? 일본에서 엔화를 대출 받아서 그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예. 실질적으로 그 엔캐리 트레이드를 위한 자금의 출처가 원래 일본에 있는 은행이 아니라 역외 선물 등을 통해서 환치기 하는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좀 문제가 있죠. 하지만 대략적인 개념은 똑같습니다. 일본의 자금을 가져다가 다른 나라에 투자한다. 대출을 해주는 거죠. 왜냐면 금리가 높으니까. 또 신흥국에 같은 경우는 더 높기도 하고. 그래서 다만 그 환율 변동폭 내에서 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다면 일본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주체들이 다들 이게 가져다가 해외에 돈을 많이 투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래 이걸 엔캐리라는 이런 트레이드는 사실 일본이 1858년에 미국에서 좀 강제로 개항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대표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이렇게 세 나라랑 그 당시 통화가 그 당시 금과 은이었기 때문에 그 환율 통화 교환 비율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던 통화 교환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래 아닌 거래 방식을 이루는 얘기가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였어요. 그래서 1858년부터 1961년까지 좀 진행되었다가 그 이후에 일본 막부에서 좀 금에 대한 통화를 좀 변경하다 보니까 좀 점점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개항했을 때만 해도 일본이 개항했을 때만 해도 지금 메이지 유신 전에는 막부 시대라고 그랬죠. 또 지금 도쿄를 에도라고 해서 에도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 화폐는
4배수의 단위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금과 은의 비율도 제도적으로 딱 고정시켜 놨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금을 사거나 할 때도 매일매일 시세에 따라 바뀌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뭐 달러를 사러 갈 때도 시대가 매일 바뀌는데 그런 게 아니라 딱 제도적으로 고정시켜 놨죠. 왜냐?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하지도 않고 거래적 간격도 오래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 고정시켜 놨습니다. 1대4로. 무슨 얘기냐? 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일본 금화입니다. 금화. 일본의 그 당시 금화인데, 그 앞면과 뒷면의 사진이고요. 이런 금화 하나는 4개의 은하와 가치가 같다라고 막부에서 정한 거예요. 그 은하를 1분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개당, 하나당 뭐 9g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9g 조금 안 돼요. 8점 몇 g 정도 된다 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1분은이라고 써 있잖아요. 예. 이런 1분은을 4개를 주면, 이런 금화 하나를 바꿨던 거죠. 예. 뭐, 물론 요 밑에, 1분은 밑에 일주은이라고 있어요. 또 일주은 4개가 1분은 하나와 같고, 1분은 4개가 이런 1번의 금화 1코반과 같다. 라고 했는데, 요 밑에 일주은 같은 경우에는 1분은의 무게의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은과 은이기 때문에 비율적인 차이밖에 없어요. 함량도 거의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관계가 없는데, 얘랑 얘는 금과 은이기 때문에 무게에 따라서 교환비가 성립이 되겠죠. 그죠? 물론 여기 함량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함량 얘기하다 보니까 좀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항상 한 번에 다 발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계속 그때마다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발행할 때마다, 함량을 좀 바꾸는 거죠. 조금씩. 고대 초기에는 좀 은의 함량이 높다가 점점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는데, 은은 상출량은 광산이 추가적으로 발굴되지 않는 이상 일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은의 비율을 조금씩 줄여서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경제 규모라든지 줄어드는 상대적으로 덜 캐게 되는 은에 대한 비율을 좀 맞춰준 거죠.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후에 그라시안의 법칙이라 해서 악화가 양을 구축한다는 내용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유적 같은 거 파보고 그러면 은의 함량이 상당히 높은 고대 은하들, 로마 시대 고대 은하들이 많이 발굴되고, 악화죠, 악화. 은의 함량이 상당히 낮아서 쓰레기 같은 주화들은 거의 발굴이 안 되다 보니까, 경매장 같은 데 가게 되면 오히려 은의 함량이 낮은 그런 나쁜 주화들, 악화라고 평가됐던 그런 주화들이 오히려 지금 희귀해서 더 비싸게 거래되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얘기기도 하고 경제학 쪽에서 많이 들어보시면 되는데, 여간에 여기 일본은들은 대략적으로 순도가 높은 건 99%까지도 있는데 나쁜 건 87% 정도까지 차이가 났다고 해요. 근데 금화는 그보다 좀 못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요 금과 은의 교환비가 1대 금 1g당 은이 4.65에서 5.4. 그래서 대략적으로 1대5 정도였다고 그래요. 금 1g당 은 5g.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개항했을 때 당시에 전세적으로 일본은 1대5 정도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전 세계의 금과 은의 교환비는 1대 15.3이었다고 그래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시 멕시코에서 거대한 은광이 발굴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은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대략 1대 15.3, 전 세계적으로는. 근데 일본에서 1대5 정도, 좀 안 됐다.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건 나폴레옹 3세가 가지고 싶어한, 아까 말씀드린 멕시코 은광에서 나온 무게가 한 27g 정도 되는 주화라고 그래요. 네, 멕시코 은화. 네. 이게 멕시코 은화가 전 세계 통화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냥 멕시코 은화라고 부릅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일주은 같은 경우는 9g 정도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27g이니까 대략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우선 미국인 상인이 크기는 다르지만 둘 다 같은 은하잖아요. 은하고 뭐 함량도 비슷하니까 크기에 맞춰서 그냥 일본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 교환을 요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3배 무게가 3배 차이 나니까 멕시코 은하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주면 어떻게 되죠? 일본에서는 똑같은 은하니까 일본 은하 12개를 받는 거죠. 예. 이거 앞뒤지만, 예, 똑같이. 예. 2개면 6개 받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일본 은하로 다시 덴포그마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4개가 하나가 된다고 그랬죠? 예. 요 4개가 하나. 그러면 덴포그마를 3개를 받게 되겠죠. 예. 이 금화는 대략 개당 무게가 한 각각 11g 정도라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33g인데, 그 금의 함량은 실제로 여기 100%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24K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금 함량이 한 20g 정도, 3개면 20g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를 그 당시에 일본 개항이 전에 중국은 이미 아편전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랑 많이 유럽이랑 미국이랑 거래도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편전쟁 이후에 더 추가적인 개항한 데도 있어서 상해나 홍콩 등 당시 외국인 거래 활발한 지역에서는 이걸 멕시코 은하로 다시 바꾸면 20 곱하기 15g이니까 1대 15.3대 1이었으니까 20g에서 15g 300g 정도 쓰잖아요. 300g 정도면 대략 은하로는 11개. 실제로 무게를 하게 되면 12개가 조금 안 됐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조금 덜 받게 되는데, 화폐도 상품으로 본다면 이런 화폐 거래를 통해서 일본에서 은 한번 바꾸고, 이걸 다시 덴포금화로 바꾸고, 그리고 그 금화를 중국으로 가져가서, 아니면 미국으로 다시 가져가거나, 유럽으로 가져가거나, 가서 다시 은으로 바꾸면, 그냥 자산 가치가 처음에 4개 갖고 시작했던 게 12개로 해가지고, 3배 정도 늘어나는 거죠. 환상적인 상품 아닌가요? 거래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근데 꼭 한 번만 할까요? 여기서 중국에서 바꾸면 어떻게 되죠? 다시 일본 가면 되죠. 예. 이 은하 가지고 다시 일본에서 똑같이 합했던 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12개가 어떻게 되죠? 36개 되죠. 36개 가고 또 하나요? 다시 일본을 가면 되죠. 계속 3배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는 은이 기하수수수 빠지고 금이 조금씩 쌓이게 되는 거죠. 당시 아메리카도류 발견이 가능하게 했던 게 사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죠. 거기에 동방견문록에 물론 마르코 폴로가 쓴 건 아니에요. 마르코 폴로는 그 당시 글을 잊어가지고 마르코 폴로가 말해준 거를 옆에 같이 있던 간수가 아니죠. 같이 같이 있던 사람이 구술해준 걸 쓴 겁니다. 예, 그래서 마르코 폴로 이름으로 출판하긴 했는데, 거기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 지팡구라고 해가지고 소개된, 금이 넘쳐나는, 그래 소개된 일본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이 직업에 관계없이 대부분 은을 싸들고 달려갔다고 합니다. 선교사부터 외교관, 군인, 별의별 직업에 있는 사람 다 했다고 하니까요. 말 다 한 거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그리고 바보가 아니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교환하는 금화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금의 함량과 크기를 조절해서 1862년에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났다고 합니다만 여하간에 이런 위험이 없어 보이는 거래를 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예. 오늘날은 전자신호로 그냥 거래를 하니까요. 이런 상품이 있다면 아무 위험 없이 그냥 거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물론 거래 상대방이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미국에서 강제로 개항하다 보니까 모라토리엄으로 선언할 수 없고 선언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군대가 쳐들어왔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선언하지 않는 그런 제도적으로 안전하게 좀 강제된 게 있다면 무조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딱 봤을 때 당시엔 태평양만 제대로 건너갈 수 있으면 미국인 입장에서 유럽 입장에서는 인도洋만 제대로 넘어오면 되는 거죠. 예. 바다만 제대로 건널 수 있으면 위험이 거의 없었을 테니까, 그리고 가져갈 운송을 배로 했을 테니까 거래 비용도 좀 있었긴 하겠지만, 하지만 당시에 미국은 모비딕이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가장 많은 포경선을 운영하는 국가인데요. 연간 운영하던 포경선이 한 700척 정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많은 배들이 다 만선치어서 다니고 그랬을 테니까 고래가 멸종되지 않은 게 좀 신기한데, 그리고 지금의 내연기관이 발명되기 전인지라 지금의 석유 유전이 고래를 대신할 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래가 실제로 석유 유전을 대신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당시 포경선 한 대의 건조비가 한 2천만 달러 정도라고 하는데, 그런 포경선이 해마다 700만 달러씩 벌어들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년만 돌리면 본전 다 뽑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경선 운영을 위해서 태평양 건너편에 일본의 관심을 사실 가졌던 거고요. 그리고 실제 운송 관련 위험이 그러다 보니까 별로 없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네요. 그냥 고래 잡으러 가는 김에 운실해서 가면 되는 거죠. 가서 고래 잡는 동안에 기금속 거래도 좀 하고, 고래 잡아서 처리하는 동안에, 그렇죠? 여하간 이렇게 다양한 거래 주체가 있는 상황에서 거래 주체 간 가격 차이를 통해 위험이 없이 수익을 창출하는 걸 아비트레이지, 차익 거래 혹은 대차 거래를 하는데요. 이거는 다음 주에 APT 할 때 하는 아비트레이지 프라이싱 모델의 그 똑같은 아비트레이지입니다. 여하간 그렇긴 한데, 지금도 일반 상품의 수출입을 통해서, 그리고 작년에 많이 이슈화됐던 가상화폐, 또 가상화폐도 거래소가 많잖아요. 그 거래소 간 또 가격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국가 간 환율 거래 있을 때도 거래소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으면 이렇게 어떤 거 사고 팔고 하면서 비싼 데서 팔고 싼 데서 사면 나는 갖고 있는 그대로지만 이 수익이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시장에서도, 물론 주식시장도 똑같이 현물과 선물 시장이 둘이 같이 있다면은 그 둘의 가격 차이를 통해서도 차익 거래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제학에서는 일몰일가의 법칙에 따라서 일몰일가의 법칙에 맞춰 가는 게 하는 거래가 활발해지면, 거래 정보가 활발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선물과 현물 간에도 어느 특정 시점, 만기일이죠. 선물의 만기일은 현물 시장의 시점과 동일해지다 보니까 두 개의 가격이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과거, 한동안 미래의 어떤 특정 시점을 가기 전까지는 그 가격 차이가 나더라도 그 가격 폭에 대한 이론적 가격 차이로 인해서 현물과 선물 간에 차익 거래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